상시벽을 합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정마다 72시간 생존물자 비축을 하라고 경고했고요. 유럽 각국은 빠르게 재무장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유럽이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어마어마한 군축을 하였습니다. 이 기조가 30여 년 동안 이어졌어요. 왜냐면 더 이상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전부 다 유럽의 방위까지 담당해주니 유럽은 돈이 많이 드는 국방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당장 한국과 비교해서 봐도요, 한국은 냉전이 끝나도 북한과의 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에 냉전 시대의 총력전 스타일 방위 산업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하지만 유럽은 온갖 생산 설비를 다 없애고 방위 산업도 축소해서 지금 당장 무기나 포탄을 빠르게 대규모로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장 단적인 예로요, 2025년 기준으로 1년간 EU 전체 국가의 포탄과 탄약의 전체 생산량은 200만 발 수준입니다. 포탄이나 탄약 전부 다 합쳐서요. 근데 한국은 155mm 포탄 한 개만 따지고 봐도 1년간 20만 발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U 국가가 얼마나 방위 산업이 낙후되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보고 무임승차 국가들이라고 칭하며 유럽 국가의 방위는 전적으로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게 된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 커지다 보니 유럽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부터 국방력 강화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국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각 나라들이 어떤 국방력 강화를 하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3월 26일에 스웨덴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3조 9천억 원 늘린다고 선언했죠. 울프 크리스텔스톤 총리는 냉전 이내 최대 재무장이라고 말했고요. 2030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3.5%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병력의 규모를 현재 7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말했고요. 징병제 부활 가능성을 검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덴마크도 국방비를 10조 원을 추가 편성하고요. 무기를 더 구매하는데 관심을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나 독일의 재무장 시도입니다. 아마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은 지난 14일에 12년간 5천억 유로, 하나로 79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GDP 대비 0.35%로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방비에 한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라빚이 늘더라도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핵무기 강화 계획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는 15억 유로, 하나로 2조 4천억 원을 들여서 동부 공군기지를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핵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차세대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의존도에서 독립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위기 대비 연합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여기서 EU 국가의 모든 회원국 시민이 최소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필수 물자를 비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만큼 유럽이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유럽 정부 당국에서는 러시아가 3년에서 5년 내로 EU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조만간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야욕이 분명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타깃은 어쩌면 발트해나 폴란드가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밀리고 있기에 유럽 국가들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폴란드에서는 학생 군사훈련이 부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련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군사훈련을 15살부터 17살까지 프랑스 남녀 청소년 대상으로 12일 동안 실시되는데요. 현재 시범교육 중입니다. 근데 이걸 2026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 단련과 위험 대처법 위주고 사격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훈련은 배제됐지만요. 프랑스에서 이런 시도를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더 강도 높은 훈련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사격훈련을 의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총기 사격법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징병제가 폐지된 상태인데 최근에는 징병제 부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재무장이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유럽 재무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총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내부의 관료적인 제약이죠.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국가가 모인 국가연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의제를 통과시키려고 해도 엄청난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동유럽의 안보 상황과 남유럽의 안보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달라요. 당장 동유럽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있다 보니 GDP 대비 국방비도 크게 늘리고 핵무기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거리가 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러한 모습의 시큰둥한 모습이죠. 당연한 겁니다. 거기다가 유럽투자은행은 무기, 탄약 제조 목적의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투자은행을 통해서 군사력 발전이 힘든 상황이고요. 또 유럽 각국은 저마다 자국의 방위 산업과 표준 조달 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고 협력이 저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문제입니다. 일단 현지 시각으로 27일 기준으로 EU 집행위원회가 방위비 증액 계획을 EU 국가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럽 국가들이 반대했어요. 반대로 남유럽 국가들이 내놓은 대안은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럽 국가들의 고질적인 높은 국가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크게 차이납니다. 네덜란드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4.264%, 독일은 62.679%, 스페인 102.31%, 프랑스 112.32%, 이탈리아 136.894%, 그리스 159.01%죠. 지금도 국가 부채 때문에 힘든데 여기서 국방비를 더 늘리게 되면 나라 경제가 크게 힘들어질 겁니다. 당장 지안카를로 조르게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미 부채 감축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무기 구매를 위한 추가 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 함부로 국방비를 지출하기가 힘들죠. 군사력 늘려서 러시아를 상대하기도 전에 경제가 힘들어질 때 자국민들에게 돌맞아서 끌려 내려오는 걸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인력 문제도 심각한 편인데요. 유럽은 고질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꽤 많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인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당장 독일은 2024년 기준으로 18만 12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독일군은 2031년까지 20만 명 모병을 목표로 잡았지만 이 목표를 채우는 것도 버거워 보입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고강도 분쟁이 자국에서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전투력이 붕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즉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유럽 국가 전체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국방력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력을 많이 증가할 때까지 기나긴 진통과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반사이익을 얻게 될까요? 일단 유럽 국가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한국산 무기 대신에 유럽산 무기를 서로가 구매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또 덴마크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조달이 빠르고 가성비가 좋은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럽 국가마다 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유럽이 재무장할 때 수혜를 한국이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유럽의 방위산업 역량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성비도 좋고 어느 정도 조달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재무장을 할 수 있죠. 당장 폴란드도 만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EU가 비EU 회원국의 무기를 살 때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이 EU 회원국이나 EFTA 권역,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 바람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방산업체인 WB그룹과 합작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고요. 루마니아에서는 올해 중으로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고, 또 현대 로템도 폴란드에 K2 전차 생산 시설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을 봐서는 한국 무기가 어느 정도 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무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재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내부 갈등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유럽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여러분은 유럽의 재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